어머니, 이제 곧 다 내 거예요. 집도, 땅도 말이에요. 어머니는 그냥 가만히 늙어 죽기나 해요. 순자가 절망에 빠져 눈물을 흘리며 내가 낳은 자식이 날 이렇게까지 짓밟는구나.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랍니다. 한번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많은 행운과 복이 생기실 겁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단독주택가에 봄바람이 살랑거리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평화로운 일상을 알리고 있었죠. 그 소리들 사이로 뚝뚝 끊어지는 칼질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마당 한편에 자리한 장독대 앞에서 순자 씨가가 배추를 썰고 있었습니다. 78배 나이에도 불구하고 순자의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죠. 다만 예전처럼 쭉쭉 뻗어있던 허리는 이제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고 가끔씩 손을 멈추고는 허리를 주무르곤 했습니다. 아이고, 이 허리야. 순자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일어서려 했지만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무릎도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해야 했습니다. 평생을 장사하며 살아온 순자에게 김치 담그는 일은 숨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죠. 순자는 젊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시장에 나가 좌판을 깔고 저녁 늦게까지 장사를 하던 그 시절 말이에요.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와 순자 언니, 오늘 김치 어때? 하며 물어보던 그때가 그립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이 집도 사고 두 아이 대학까지 보냈죠. 그때는 힘들다고만 생각했는데 순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가장 활기찼던 시절이었던 것 같았어요. 목표가 분명했고 해야 할 일도 뚜렷했으니까요. 어머니, 또 그러고 계세요? 대문 쪽에서 들려온 목소리의 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쉰둘의 아들 박태수가 작은 봉투를 들고 들어서고 있었죠. 자영업을 하는 태수는 요즘 들어 부쩍 집에 일찍 들어오곤 했습니다. 아들아, 오늘도 일찍 왔네. 순자는 반가운 마음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시장에서 좋은 배추 있길래 몇 포기 사왔어요. 김장 준비하시라고요. 태수는 배추를 내려놓으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어딘가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걱정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표정이 요즘 부쩍 어두워진 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무슨 걱정 있니? 요즘 표정이 영 좋지 않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사업이 좀 바빠서 그래요. 태수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오랜 세월 장사를 하며 사람들의 표정을 읽는 데 능숙했죠. 아들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괜찮으세요? 어제도 같은 얘기를 3번이나 하시더라고요. 태수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나? 순자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요즘 들어 가끔씩 기억이 흐릿해지는 일이 있긴 했거든요. 방금 전에 뭘 했는지 깜빡하거나 어제 일을 오늘 일인 줄 착각하는 일들이 말이죠. 하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다 기억해. 내가 태어났을 때 말이야. 순자는 눈을 지그시 감으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내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나 혼자서 너희 둘을 키워야 했잖아. 태수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사업이 기울어가고 있었고 빚은 점점 늘어만 갔죠. 은행에서는 대출 연장을 거절했고 거래처에서는 외상값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과 어머니 명의로 된 작은 땅이 유일한 재산이었어요. 미영이 잘 살고 있나? 순자가 큰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누나는 바쁘다고 했어요. 애들 학원비며 뭐며 돈 들어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태수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누나와는 최근 들어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죠. 누나는 교사라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남편도 공무원이어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웠거든요. 순자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자들 얼굴도 보고 싶은데 벌써 중학생, 고등학생이 됐다니 믿어지지가 않아. 평생을 두 자식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이제는 가끔씩 얼굴이나 보고 싶을 뿐이었죠. 태수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누나는 성공했고 자신은 실패자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머니의 기대도 사회의 시선도 모든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저녁은 뭐 드실래요? 태수는 화제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아직 일찍 아니냐? 배추나 좀 더 다듬고 그럽시다. 순자는 다시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내일은 무도 썰어야 하고 모레는 고춧가루도 사러 가야 하고 순자의 일상은 이렇게 작은 일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김치 담그기, 장보기, 집안일 하기. 큰 꿈이나 욕망은 없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조용히 살아가고 싶을 뿐이었죠. 그리고 가끔씩 자식들이 찾아와 함께 밥 한 끼 먹고 손자들 얼굴이나 볼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면서 마당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순자는 배추를 다 썰고 나서 천천히 일어섰죠. 무릎이 뻣뻣했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허리를 펴려고 하니 뚝뚝 소리가 났어요. 내 손으로 키운 자식들.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나를 좀 보살펴 주겠지.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는 태수의 눈빛에는 여전히 묘한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무엇인가 결정해야 할 일이 있는 것처럼 무거운 고민에 잠긴 표정이었죠. 저녁 준비를 위해 부엌으로 들어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태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어요. 며칠 전부터 고민하고 있던 그 전화번호 말입니다. 태수가 휴대폰을 만지작거린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순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하루를 시작했죠. 새벽 6시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장독대 주변을 정리하고 아침밥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라면 7시쯤 일어나는 태수가 아직도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거든요. 아들아, 밥 먹어라. 순자는 태수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죠. 문을 살짝 열어보니 태수는 이미 나가고 없었습니다. 언제 나갔는지도 모르게 말이에요. 순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하네. 인사도 없이 나가다니. 혼자 아침을 먹으며 순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어요. 태수의 행동이 요즘 들어 부쩍 이상해졌거든요. 오전 10시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가 문을 열어보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죠. 김순자 어르신이세요?
저는 동네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아드님께서 어르신 건강검진을 받아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건강검진? 순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태수가 언제 그런 말을. 어르신, 요즘 기억력이 좀 안 좋으시다고 들었어요. 한번 정밀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남자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어딘가 억지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자는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아들이 자신을 걱정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태수가 같이 가자고 했나? 아드님은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병원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순자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자신의 건강을 걱정한다는 생각에 따라 나섰죠. 간단히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태수가 진료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평소보다 훨씬 심각해 보였죠. 아들아, 갑자기 이게 무슨... 순자가 말을 시작하려는데 간호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르신, 이쪽으로 오세요. 의사 선생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진료실 안에서 의사는 순자를 보더니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대통령이 누군지 기억하세요?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물론 알죠. 오늘은... 그런데 갑자기 날짜가 헷갈렸어요. 어제가 며칠이었는지 오늘이 정확히 몇 월 며칠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태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순자에게 말했어요. 어르신, 좀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며칠 입원하시면서 관찰해 보는 게 좋겠어요. 입원?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난 멀쩡한데 왜 입원을 해야 해? 집에 가서 김장 준비도 해야 하고. 어머니,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태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많잖아요.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자는 억울했습니다. 나는 정신 똑바로 있어. 무슨 입원을 해야 한다는 거야?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모두 심각한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태수와 무언가 눈짓을 주고받는 것을 순자는 놓치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미리 짜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르신, 일단 오늘 하루만 계시면 됩니다. 내일 다시 상태를 보고 결정하죠. 의사의 말에 순자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간호사들이 순자를 휠체어에 태우려고 했어요. 나는 걸을 수 있어. 왜 이런 걸 타야 해? 순자는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태수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시선을 돌렸어요. 병원 복도를 지나면서 순자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해? 태수야, 나 집에 보내줘. 하지만 아무도 순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병실에 도착하자 간호사들이 순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안전을 위해서 잠깐만요. 그리고는 순자의 손목에 끈을 묶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왜 날 묶어? 순자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나는 환자가 아니야. 멀쩡하다고. 하지만 아무도 순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히 묶였어요. 침대에 누워 팔이 묶인 채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으니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태수는 병실 문 앞에서 잠깐 머뭇거렸어요. 어머니의 울부짖는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거든요.
태수야, 나 좀 풀어줘. 제발. 하지만 태수는 고개를 돌리고 그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순자는 혼자 남겨진 채 눈물을 흘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왜 여기에 묶여 있어야 해?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라면 지금쯤 저녁밥을 준비하고 있을 시간이었죠. 밤이 되자 병실은 더욱 으스스해졌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신음소리, 모든 것이 순자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손목의 끈이 너무 아팠지만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미친 건가? 순자는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멀쩡했습니다. 기억이 가끔 흐릿해지긴 하지만 그게 이렇게까지 당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새벽이 되어서야 순자는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악몽에 시달렸어요. 꿈속에서도 계속 묶여 있었고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도 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태수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죠. 순자가 악몽에서 깨어난 것은 새벽 5시였습니다. 평소라면 마당을 쓸고 아침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차가운 병실 침대에 팔이 묶인 채 누워있을 뿐이었어요. 손목이 쓰라렸고 온몸이 뻣뻣했습니다.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간호사들이 교대 근무를 하러 오는 소리였죠. 순자는 귀를 쫑긋 세우며 들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도움을 요청해 볼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저기요. 순자가 가능한 한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간호사님.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리며 젊은 여자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3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다른 간호사들과는 달리 눈빛이 온화했습니다. 어르신, 깨셨군요. 밤에 잘 주무셨어요? 간호사는 순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간호사님, 제발 이것 좀 풀어주세요. 난 정말 멀쩡해요. 순자는 간절한 목소리로 호소했습니다. 왜 내가 여기 묶여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간호사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생각보다 또렷했거든요. 치매 환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간호사 이정민은 이 병원에서 일한 지 3년째였는데 많은 환자들을 봐왔습니다. 그런데 순자는 뭔가 달랐어요.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민이 물어봤습니다. 김순자입니다. 올해 78이고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 살아요. 아들 박태수하고 함께 살고 있고요. 순자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간호사님, 저 정말 멀쩡해요. 기억도 다 나고 정신도 맑아요. 정민은 순자의 또렷한 눈빛을 보며 속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절대 치매 환자가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봐온 환자들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어르신, 어떻게 여기 오시게 되었어요? 정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건강검진 받자고 해서 따라왔는데 갑자기 입원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묶어놨어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간호사님, 저 집에 가야 해요. 김장 준비도 해야 하고. 정민은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치매 환자들은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순자는 모든 것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차트를 확인해 볼게요. 정민은 병실을 나가 간호사실로 향했습니다. 간호사실에서
정민은 순자의 차트를 펼쳐봤어요. 의료 기록을 보니 초기 치매 의심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나본 순자는 전혀 그런 증상을 보이지 않았어요. 정민 선생, 새로운 할머니 어때? 선배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좀 이상해요. 치매 환자 같지 않은데. 정민이 말하자 선배 간호사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 가족들이 데려오는 환자들 중에 멀쩡해 보이는 분들 많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 하지만 정민은 선배의 말에 수긍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직감이 틀릴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순자는 분명 뭔가 다른 이유로 이곳에 온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정민은 다시 순자의 병실로 갔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묶인 채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르신, 식사 시간이에요. 정민이 말하자 순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간호사님, 이렇게 묶인 채로 어떻게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정민은 잠깐 고민했습니다. 규정상으로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구속대를 풀면 안 되었거든요. 하지만 순자를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잠깐만 풀어드릴게요. 대신 조용히 식사하셔야 해요. 정민은 주변을 살피고 순자의 손목을 풀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간호사님. 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당신만이라도 내 말을 믿어주시는군요. 식사를 하면서 순자는 정민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평생 장사를 하며 두 자식을 키운 이야기, 남편을 일찍 여인 이야기, 그리고 최근 태수의 행동이 이상해진 이야기까지 말이에요. 정민은 순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절대 치매 환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또래보다도 정신이 맑고 기억력도 좋았습니다. 어르신, 아드님과는 어떤 사이세요? 평소에 사이가 좋으셨나요? 정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요. 태수는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였어요. 누나만큼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순자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사업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정민은 뭔가 단서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아들과 홀로 사는 어머니, 그리고 갑작스러운 입원.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오후가 되자 태수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정민은 간호사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태수는 어머니와 대화할 때 시선을 피하고 있었고 뭔가 불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아, 나 집에 보내줘. 난 정말 멀쩡해. 순자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하셨어요. 제대로 치료받으세요. 무슨 치료야? 난 아프지도 않아. 순자의 목소리가 커지자 태수는 더욱 불편해했습니다. 정민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확신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순자는 절대 치매 환자가 아니었고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태수가 떠난 후 정민은 다시 순자의 병실로 갔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정민이 다가가자 순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간호사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순자는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정말 미치지 않았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어요. 정민은 순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진실을 밝혀내겠어요. 정민이 순자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그날 밤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는 정민에게는 병원 내부를 살펴볼 시간이 충분했거든요. 다른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모두 잠든 새벽 시간, 정민은 조심스럽게 의료진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정민은 비상키의 위치를 알고 있었어요. 3년 동안 이곳에서 일하면서 익힌 지식이었죠. 사무실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컴퓨터 화면만이 희미한 불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순자의 의료 기록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진료 기록부에는 치매 초기 증상, 망상 증세, 가족에 대한 적대감 등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정민이 직접 본 순자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또래보다 정신이 맑고 상황 판단력도 뛰어났거든요. 이상해. 정민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서류를 뒤져봤어요. 보호자란에는 태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법정 대리인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정민은 그 서류를 유심히 살펴봤어요. 위임장에는 순자의 도장이 찍혀 있었는데 뭔가 어색했습니다. 도장 자국이 너무 선명했거든요. 마치 최근에 찍은 것 같았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위임장 안에는 재산관리 권한 위임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었어요. 단순한 의료 관련 위임이 아니라 재산까지 관리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이었습니다. 정민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입원이 아니야. 아들이 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있는 거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민은 재빨리 서류를 원래 자리에 놓고 컴퓨터를 끄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다행히 아무도 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정민은 평소보다 일찍 순자의 병실로 갔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어르신, 잠 못 주무셨어요? 정민이 물었습니다. 잠이 오겠니? 순자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했는데 여기서는 할 일도 없고 답답하기만 해. 정민은 주변을 살피고 나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아드님이 위임장을 작성하셨다는 거 아세요? 위임장? 순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위임장? 재산 관리에 관한 위임장이요. 어르신, 도장이 찍혀 있던데. 정민의 말에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건 찍은 적 없어. 내가 언제 그런 도장을 찍었다고?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정민은 순자의 반응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도장은 분명 위조되었거나 순자 몰래 찍힌 것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계획적인 재산 탈취였습니다. 어르신, 혹시 아드님 사업이 어려우시다는 말씀하셨죠? 정민이 물었습니다. 그래, 요즘 들어 표정이 어둡더라고. 전화 통화도 자주 하고. 순자는 잠깐 생각해 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은행에서 전화가 자주 왔어. 대출 관련해서 뭐라고 하더라고. 정민의 추측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어머니의 재산이 유일한 해결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법적 대리권을 얻으려 했던 것입니다. 오후에 병원장이 순자의 병실을 방문했습니다. 정민은 복도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병원장과 태수는 오래 전부터 아는 사이인 것 같았습니다. 둘이 나누는 대화를 들어보니 학교 동창이었더군요. 김순자 환자 상태는 어떤가? 병원장이 태수에게 물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끔 정신이 들 때가 있어서. 태수의 대답에 병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치료 기간을 좀 더 연장하자.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말이야. 병원장의 말에 정민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들은 순자를 언제까지고 이곳에 가둘 작정이었어요. 그날 저녁 정민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정민도 한때 세상에서 버려진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25살의 미혼모가 되었을 때 온 세상이 등을 돌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로부터 외면받고 사회적 편견에 시달렸죠. 혼자 아이를 키우며 간호사가 되기 위해 공부했던 그 힘든 시절이 떠올랐어요. 아이가 아플 때 병원비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던 밤들, 어린이집 비용을 마련하려고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던 날들. 나도 어머니처럼 억울하게 당했지. 정민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았어. 이제는 눈 감을 수 없어. 정민은 결심했습니다. 순자를 도와야겠다고 말이에요. 비록 위험할 수도 있지만 양심을 저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정민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병원 컴퓨터에서 태수와 병원장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을 발견한 것이에요. 태수가 병원장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불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것까지 정민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유착이었어요. 병원장이 태수와 짜고 순자를 부당하게 감금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민은 이 모든 증거를 USB에 복사해서 저장했습니다. 의료기록, 위임장 사본, 금전거래, 내역까지 모든 것을 담았어요. 이제 순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정민은 순자의 병실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르신, 깨어 계세요? 정민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간호사님, 이런 늦은 시간에 웬일이에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민은 주변을 살피고 순자에게 귓속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조사해본 결과 정말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드님이 어르신을 이용해서 재산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네, 증거도 다 확보했어요. 위조된 위임장, 병원장과의 유착, 모든 게 계획적이었어요. 정민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아들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민이 순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알립시다. 어르신의 억울함을 풀어드릴게요. 순자의 눈에 희망이 다시 피어났습니다. 정말 날 믿어주는 거예요? 네, 어르신. 제가 끝까지 함께 할게요. 정민의 말에 순자는 처음으로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억울함, 너 하나라도 믿어주는구나. 순자는 정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마침내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민과 순자가
손을 맞잡고 희망을 키우던 그 순간도 잠깐이었습니다. 며칠 후 밤, 순자가 화장실에 가려다가 일어나는 순간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약물 때문에 몸의 균형 감각이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순자는 비틀거리며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아이고, 순자의 비명 소리에 당직 간호사가 달려왔지만 그때 이미 순자의 이마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다행히 정민이 야간 근무 중이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정민이 급히 달려와 순자의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생각보다 깊지는 않았지만 꽤 많은 피가 났어요. 괜찮아, 괜찮아. 순자는 아픔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순자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걱정이 되었어요. 응급처치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태수가 들어온 것이었어요. 한밤중에 급히 연락을 받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태수는 당황한 듯 물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보다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아들아, 미안해. 화장실 가려다가 넘어졌어. 순자는 여전히 아들 앞에서는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민은 그런 순자를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이 모든 상황이 태수 때문인데도 순자는 여전히 아들에게 미안해하고 있었거든요. 정민 간호사님, 어머니 상태가 어떤가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좀 더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정민은 최대한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태수는 잠깐 순자를 바라보더니 정민에게 말했습니다. 간호사님,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할까요? 복도에 나온 태수는 정민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간호사님, 혹시 어머니가 이상한 말씀 하시지 않았나요? 요즘 망상이 심해져서. 망상이요? 정민은 일부러 모르는 척했습니다. 네, 자기가 억울하게 여기 왔다거나 누가 자기를 해치려 한다거나 하는 말들 말이에요. 태수의 말에 정민은 속으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특별한 말씀은 안 하시던데요. 정민은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태수가 다시 병실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손에는 부동산 서류 같은 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기분이 어때요? 태수가 물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아직 머리가 좀 아파. 순자는 이마의 상처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태수는 순자 곁에 앉으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어머니, 이거 좀 봐주세요. 집 관리하는 일로 도장 좀 찍어야 하거든요. 순자가 서류를 보려고 하자 태수는 재빨리 가렸습니다. 복잡한 거니까 그냥 여기만 찍으세요. 전기료, 수도료 같은 거 처리하는 거예요. 하지만 순자는 예전만큼 순진하지 않았습니다. 정민에게서 들은 이야기들 때문에 의심의 눈으로 태수를 바라봤거든요. 아들아, 내가 직접 읽어볼게. 이제 나이가 들었다고 해도 글씨는 읽을 수 있어. 순자가 서류를 가져오려고 하자 태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에요. 그냥 믿고 찍으세요. 태수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싫어. 내가 뭘 찍는지도 모르고 찍을 수는 없어. 순자가 단호하게 거부하자 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태수는 참고 있던 화를 터뜨렸습니다. 지금 상황이 뭔지도 모르고 치매에 걸린 사람이 뭘 안다고. 그 순간 태수는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진심을 정확히 들었거든요. 치매에 걸린 사람,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정말 날 치매 환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태수는 잠깐 당황했지만 곧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진단하셨잖아요. 거짓말,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난 멀쩡하다고. 내가 날 여기 가둔 거야. 태수는 순자의 말에 비웃듯 웃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망상도 치매 증상 중 하나예요. 누가 어머니를 가뒀다고요? 순자는 분노와 절망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평생을 사랑했던 아들이 자신을 이렇게 대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때 태수가 갑자기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곧 다 내 거예요. 집도, 땅도 말이에요. 어머니는 그냥 가만히 늙어 죽기나 해요. 순자는 태수의 말에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자신이 낳아 기른 아들이 할 수 있는 말인지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뭐라고? 순자의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습니다. 들었죠? 이제 어머니 재산은 제가 관리해요. 어차피 치매 걸린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태수는 아예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날 이렇게까지 짓밟는구나. 태수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사업 망하고 빚더미에 앉았는데 어머니는 그냥 집에서 김치만 담그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날 여기 가둔 거야?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별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순순히 재산을 넘겨주지 않으시니까. 태수는 이제 아예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순자는 절망에 빠져 중얼거렸습니다. 평생을 너희들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이게 내가 받을 대접이냐.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민이 순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것이었어요. 문틈으로 태수와 순자의 대화를 엿들은 정민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태수는 정민이 올 것을 예상이라도 한 듯 재빨리 표정을 바꿨어요. 어머니, 약 드시고 푹 쉬세요. 제가 내일 다시 올게요. 태수가 나가려 할 때 정민과 마주쳤습니다. 간호사님, 어머니가 또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망상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정민은 태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정민의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태수가 떠난 후 정민은 울고 있는 순자를 달랬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간호사님, 들었죠? 내 아들이, 내 친아들이 날 이렇게. 순자는 말을 잊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정민은 순자를 꽉 안아줬습니다. 어르신, 제가 다 들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반드시 정의를 실현시켜 드릴게요. 순자는 정민의 품에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벌을 받아야 하는 거야. 그날 밤 순자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아들에게 버림받은 현실이 너무나 참혹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정민이라는 희망이 있었어요. 적어도 한 사람은 자신을 믿어주고 있었으니까요. 태수가 냉혹한 본심을 드러낸 그날 밤, 정민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순자의 눈물 젖은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정민은 자신의 과거를 다시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25살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연희는 책임을 지지 않고 떠났어요. 가족들은 체면이 말이 아니다며 정민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혼자 낯선 도시에서 임신한 몸으로 일자리를 찾아 헤맸죠. 출산 후에는 더욱 힘들었어요.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병원에서 간병일을 하며 간호사 자격증 공부를 했습니다. 밤늦게 퇴근해서 잠든 아이 얼굴을 보며 미안하다고 속삭이던 날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때 나도 억울하게 당했지. 정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은 약한 사람에게 너무 가혹해. 하지만 이번엔 달라야 해. 다음 날 아침 정민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순자의 큰딸 박미영에게 연락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병원 기록에서 미영의 연락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정민은 근무 시간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처음에는 낯선 사람의 연락에 경계심을 보였지만 정민이 어머니의 상황을 설명하자 미영의 목소리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그게 정말 사실인가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제가 직접 확인한 사실들입니다. 어르신은 전혀 치매가 아니에요. 오히려 또래보다 정신이 훨씬 맑으시거든요. 정민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영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사실 최근 몇 달간 태수와 연락이 뜸했던 것도 이상했고 어머니 소식을 전해주지 않는 것도 의아했거든요. 간호사님, 제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요. 어머니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미영이 간청하듯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아드님이 눈치채면 안 되니까요. 정민은 미영과 비밀리에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며칠 후 저녁, 정민은 USB를 준비했습니다. 그 안에는 태수에 위조된 위임장, 병원장과의 금전거래, 내역, 의료기록 조작의 흔적들이 모두 들어 있었어요. 이제 미영에게 이 모든 증거를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미영과의 만남은 병원 근처 작은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55세 미영은 교사답게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어요. 간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돌봐주셔서. 미영은 정민의 손을 잡으며 인사했습니다. 정민은 미영에게 USB의 내용을 보여줬어요.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증거들을 보며 미영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태수가 한 일인가요? 미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어르신의 도장도 위조되었고 병원장과도 금전적 거래가 있었어요. 정민의 설명에 미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가 너무 무관심했나 봐요. 어머니 상태가 어떤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미영은 자책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정민이 미영에게 말했어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어르신을 구할 수 있어요. 미영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반드시 어머니를 구해내겠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방치한 제 잘못이에요. 그날 밤 미영은 몰래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정민의 도움으로 순자의 병실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오랜만에 딸을 본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영아, 정말 내가 맞니? 순자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늦었어요. 미영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손목에 남은 끈 자국을 보고는 더욱 분노했어요. 순자는 딸에게 그동안 당한 일들을 자세히 들려줬습니다. 태수가 어떻게 자신을 속였는지, 병원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미영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태수 그놈이 어떻게 엄마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미영아, 내 동생이지만 이젠 내가 무서워. 순자의 고백에 미영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모든 걸 해결할게요. 미영은 어머니에게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미영은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누나에게서 온 전화에 태수는 당황했어요. 누나, 갑자기 웬 연락이에요? 태수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태수야, 엄마 상태가 어때? 입원하셨다는 소식 늦게 들었어. 미영은 일부러 모르는 척했습니다. 아, 그게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세요. 태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한번 가봐야겠다. 미영의 말에 태수는 크게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누나. 의사가 가족 면회를 제안하고 있어요. 자극받으면 안 된다고 해서. 태수는 필사적으로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태수야,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 중요한 일이 있어. 태수는 누나의 목소리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 누나가 의심을 품는다면 모든 계획이 틀어질 수 있었거든요. 며칠 후, 미영은 정민과 함께 최종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고 언론에도 공개할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순자를 이곳에서 구해내야 했습니다. 간호사님,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어머니는 평생 여기 갇혀 계실 뻔했어요. 미영은 정민에게 깊이 감사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저도 한때 세상에서 외면받았던 적이 있어서 어르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정민의 말에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대결만이 남았습니다. 태수와 병원장의 악행을 세상에 폭로하고 순자의 억울함을 풀어줄 시간이 온 것이었어요. 정민과 미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곧 자유롭게 해드릴게요. 미영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미영과 정민이 최종 계획을 세운 지 이틀 후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미영은 태수에게 가족회의를 하자고 연락했어요. 어머니의 치료 방향에 대해 상의하고 싶다고 했죠. 태수는 누나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 회의실에서 만남이 성사되었어요. 태수는 평소보다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뭔가 예상과 다른 분위기를 감지했거든요. 미영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차갑고 단단해 보였어요. 태수야, 엄마 상태가 어떤지 자세히 얘기해봐. 미영이 차분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게 의사 선생님 말로는 치매 초기라고 하더라고요.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시고. 태수는 여전히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정말? 미영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네. 내가 며칠 전에 엄마를 만나봤는데 전혀 그런 것 같지 않더라고. 태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누나가 엄마를... 언제요?
어젯밤에 몰래 다녀왔어. 그런데 엄마가 나를 완벽하게 알아보시더라고. 내 어릴 때 이야기도 다 기억하시고. 미영은 태수의 반응을 주의 깊게 지켜봤습니다. 태수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그게 치매는 증상이 왔다 갔다 해서. 태수야. 미영이 태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만 거짓말해. 나 다 알고 있어.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정민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USB와 각종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태수는 정민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분이 누구세요?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정민 간호사님이야. 엄마를 돌봐주신 분이지. 미영이 대답하자 정민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태수 씨. 그동안 어르신 치료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정민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정민은 테이블 위에 USB를 올려놓고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에는 태수가 작성한 위조 위임장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정민이 태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모든 악행이 증거로 남아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병원장님과의 금전거래 내역이고요. 정민이 다음 화면을 보여주자 태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미영은 그 모든 증거를 보며 분노로 몸을 떨었어요. 태수야, 내가 정말 이런 짓을 했어. 엄마한테. 누나,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태수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업이 망해가고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서. 그래서 엄마를 정신병원에 가둔 거야? 미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평생 우리 키우느라 고생하신 엄마를. 태수는 고개를 떨구고 말했어요. 미안해요, 누나.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미영이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나한테 말하지 그랬어? 내가 도와줄 수도 있었잖아. 누나는 성공한 사람이니까 내 처지를 이해할 수 있을까 싶어서. 태수의 변명에 미영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이해, 내가 엄마를 감금하고 재산을 빼앗으려 한 걸 이해하라고?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이번에는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정민이 미리 신고해둔 것이었어요. 박태수 씨죠. 사기와 감금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경찰관이 말하자 태수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잠깐만요.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태수가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미영은 체포되는 태수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동생이지만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태수야, 내가 엄마한테 한 일이 얼마나 잔인한지 알아? 태수는 수갑을 차면서도 계속 변명했어요. 누나, 나도 살려고 그런 거예요. 엄마는 어차피 나이도 많고. 닥쳐, 미영이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존엄성이 없는 거야? 내가 인간도 아니야. 경찰이 태수를 끌고 나가는 동안 병원장실에서도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경찰관들이 병원장을 체포하러 온 것이었어요. 부정의료행위와 환자 감금 방조 혐의였습니다. 병원장은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정민이 수집한 증거들이 너무나 확실했거든요. 금전거래 내역부터 조작된 의료기록까지 모든 것이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한편 순자는 자신의 병실에서 복도의 소란을 듣고 있었어요.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어머니, 미영이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뒤이어 정민도 따라왔어요. 미영아, 무슨 일이야? 밖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태수가 체포됐어요. 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잠깐 말이 없었어요. 자신의 아들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거든요. 안도감과 동시에 슬픔도 밀려왔습니다. 정말 끝난 거야?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어요. 정민이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순자의 구속대를 풀어주었어요. 오랜만에 자유로워진 순자는 팔을 움직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영아, 간호사님. 순자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미영은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아니야, 미영아. 내 잘못이 아니야. 순자가 딸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오랜만에 병원 침대에서 평온한 잠을 잤습니다. 더 이상 구속대에 묶여 있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정의는 늦었지만 결국 승리했습니다. 정민은 순자의 잠든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어르신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신도 한때 세상에 버려진 느낌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어서 뿌듯했어요. 태수가 체포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오후, 순자는 다시 자신의 집 마당에서 장독대 앞에 앉아 있었어요. 오랜만에 돌아온 집은 그대로였지만 순자의 마음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집에 온 것 같네. 순자는 배추를 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는 꿈만 같았던 김치 담그기가 이제 현실이 되었어요. 대문 앞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들어보니 정민이 어린 아이의 손을 잡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정민의 아들 지호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정민이 밝은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정민이 왔구나. 지호도 함께 왔네. 순자는 반가운 마음에 일어서려 했지만 정민이 말렸어요. 어머니, 그대로 계세요. 저희가 가서 인사드릴게요. 정민과 지호가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지호는 9살의 맑은 아이였어요. 처음에는 낯선 할머니가 어색했지만 순자의 따뜻한 미소에 금세 마음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지호가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어머, 우리 지호 정말 예의 바르구나. 순자는 지호의 볼을 살짝 만져주었어요. 할머니가 사탕 좀 줄까? 정민은 순자와 지호가 어울리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병원을 그만둔 후 정민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재가요양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했거든요. 요양원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니? 순자가 정민에게 물었습니다. 아직 준비 단계예요. 자금도 좀 더 마련해야 하고. 정민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잠깐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정민아, 내가 도와줄게. 이 집 일부를 개조해서 함께 운영하자. 어머니, 그런 큰일을. 정민이 당황했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 혼자 이 넓은 집에서 뭐 하겠어. 그리고 너 덕분에 내가 살았잖아. 순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정민은 순자의 제안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 순자가 정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 내가 용기 내서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난 아직도 그곳에 갇혀 있을 거야. 그때 미영이 장보기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태어난 후 미영은 매주 주말마다 어머니를 돌보러 왔어요. 교사 생활을 하면서도 어머니를 챙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정민 언니도 왔네요. 미영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제 미영과 정민은 가족 같은 사이가 되어 있었어요. 미영아, 정민이한테 우리 집 일부 개조해서 요양원 하자고 했어. 순자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미영은 잠깐 놀랐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 정민 언니 같은 분이 계시면 정말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정민은 두 사람의 따뜻한 마음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제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걱정 마. 우리가 함께 할 거야. 순자가 정민을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지호도 함께 클 수 있고 말이야. 지호는 할머니들의 대화를 들으며 신기해했어요. 엄마, 우리가 여기서 살 수 있어요? 글쎄, 어떨까? 정민이 지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들이 허락해 주시면 말이야. 물론이지. 순자가 지호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지호 많이 아껴줄게. 맛있는 것도 해주고.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순자가 직접 만든 김치찌개와 반찬들이 식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랜만에 집에서 먹는 따뜻한 밥이었죠. 엄마 음식 정말 맛있어요. 정민이 김치찌개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평생 이런 음식 해왔는데. 순자는 뿌듯해했어요. 정민아, 앞으로 매일 이런 거 해줄 테니까 살 좀 찌워. 식사 후 미영은 설거지를 하고 정민은 지호와 함께 마당에서 놀았어요.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참 묘한 인연이야. 순자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만난 정민이 이제는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한 달 후, 집 개조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순자의 큰 집 일부를 요양시설로 만드는 작업이었어요. 미영도 휴일마다 와서 도왔고 정민은 자격증 취득을 위해 공부도 병행했습니다. 어머니, 이 방은 어떻게 꾸밀까요? 정민이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따뜻하게 꾸미자. 여기 오실 분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순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했어요. 공사가 끝나고 몇 달 후 드디어 순자네 집이라는 이름의 작은 요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정민이 운영하고 순자가 도우는 형태였어요. 첫 번째 어르신들이 입소하는 날 순자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안하게 계세요. 순자가 새로운 어르신들을 맞이했습니다. 자신도 한때 억울한 일을 당했기에 이곳만큼은 정말 따뜻한 곳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정민은 순자의 모습을 보며 뭉클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셔서 정말 든든해요. 우리가 서로 의지하는 거지. 순자가
정민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지호는 할머니들 사이에서 즐겁게 뛰어놀았어요. 여러 할머니들이 지호를 손자처럼 아껴주었거든요. 정민은 지호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하루 일과가 끝나고 순자와 정민은 마당에 나와 앉았어요. 지호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민아, 행복하니? 순자가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행복해요. 정민의 대답에 순자도 미소 지었어요. 나도 행복해. 이제야 진짜 가족을 얻은 것 같아. 순자는 정민을 친딸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호가 숙제를 마치고 나와서 두 사람 사이에 앉았어요. 할머니, 엄마, 내일은 뭐 할 거예요? 내일도 할머니들 돌보고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순자가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정민은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한때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로 이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넌 내게 친딸 같구나. 내 아이도 내 손주처럼 키워주마. 순자의 말에 정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순자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끝내 지켜낼 것이다. 내 삶과 내 존엄을. 그리고 이곳에서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겠다고 말이에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세 사람은 조용히 그 별들을 바라보며 평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는입니다. 저희 시니어 사연 놀이터 채널은 앞으로 더욱 뜻깊은 사연을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아요와 댓글로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